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그에 따라서 고깃값도 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식량 수출을 막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요즘 마트 가보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대표님을 한 줄로 소개한다면 어떤 농수산식품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굉장히 답변이 궁금한데요? 어려운데 아마 쌀과 같은 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요? 우선 쌀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주식이죠. 그리고 완전 식품이에요. 오, 화려하지도 않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꼭 쌀과 같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쌀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치과 의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으면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에 삼선 의원 12년간 국회에서 또 활약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치권으로 쉽게 발을 디디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정씨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또 노벨상을 받겠다, 노벨 의학상을 받겠다는 게 이제 제 꿈이었죠. 그런데 이 생각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망명하셨다가 예. 1985년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셨죠. 그리고 제 친구가 미국에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저한테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치료하면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 많은 정치인들이 저희 치과병원 와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에 의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안목이 뛰어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시점인데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 전후에 많은 얘기들을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조언이 있다면요? 고창과 부안이 지역구인데 2004년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공식적으로 이제 만나야 되겠다 예. 네. 하고 이제 몇 번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는다는 거죠. 김 박사는 인사도 안 오나. 그래서 제가 빨리 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 날 갔죠. 저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첫 번째로 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 특히 초선 의원 때는 아주 중요한 때다. 초선 내 이미지가 영원히 간다. 그래서 늘 정책을 하는 의원이 되라.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론을 쫓는 의원이 되지 말고 늘 뉴스 의원이 돼서 언론이 따르는 의원이 되라.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야당 의원을 배관시하지 말아라. 함께 화합하고 늘 대화하고 그리고 정책을 갖다가 같이 논의해서 함께 합일점을 찾아라.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의원이 됐더니 예. 많은 상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재선의 영광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실천하는 의원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의원 워크숍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그랬더니
동료 의원들이 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냐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 호주에서 직접 사온 특별한 그 선물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1992년 영국에 가시기 전에 병원을 들리셨어요. 네. 이제 일을 다 치료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하고 그때 이제 들을 게 없어서 캥거루 사타구니로 만든 동전 지갑이 있어요. 네. 이 호주에 갔다 오면서 사온 게 있었거든요. 이게 행운이 오는 지갑이랍니다. 하고 드렸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김 박사 왜 이걸 인자 주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뭘 이런 거 사왔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주냐고. 역시 행운이 왔기 때문에 네.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소리네요. 김대중 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이 된 그 비하인드에는 캥거루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 있었다. 네. 행운의 동전지갑. 동전지갑. 행운의 동전지갑. 네. 아,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대표님이 걸어온 길을 좀 살펴봤더니 정말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농어민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농수산 직거래 활성화법, 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또 이명박 정부 때는 농촌진흥청 폐지를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수많은 활동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많은 것이 기억에 남지만은 특히 이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네.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들려고 할 때 요식업조합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을 점거해 가지고 있었죠. 만들지 말아라. 네. 또 이제 한우협회에서는 통과시켜라 하고 또 데모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 동료 의원들이 찬성하는 의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설득해 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상당히 기억에 남는 법이죠. 그 결과 지금 이제 한우, 한돈 많은 그리고, 브랜드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이제 닭고기 등 제값받고 팔고 있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식당 가도 꼭 메뉴가 아니더라도 이제 벽에다가 그런 육류에 대한 생산지를 크게 이제 써붙이는 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 신조어 중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런치플레이션, 누들플레이션. 네. 뭐 이제 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면값도 올라가고 라면도 올랐는데 뭐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되는 상황.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가가 얼마나 빨리 올랐다고 지금 느끼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제 한 25% 정도 올랐어요. 벌써요. 아직 이제 상반기에 지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와.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을 보면은 평년에 비해서 8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김치 좀 담으려고 나왔는데 배추랑 뭐 얼갈이 열무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눈으로 보고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워낙에 뭐 비싸다 보니까 가짓수도 줄이게 되고 딱 필요한 것만. 옛날에는 한 5만이면 살 수 있는 게 지금은 한 8만 원 정도? 요즘에는 기본이 마트를 가도 그렇고 시장을 가도 그렇고 진짜 제가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려면 진짜 30만 원, 막 40만 원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 세계적인 큰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출되는 양이 상당했는데 그것마저 끊기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등장했던 용어인데 퍼펙트 스톰이다.
이게 2008년 이제 글로벌 위기 때 등장했던 용어로 아는데 다른 거 다 오르고 달러만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출입이 어려워지고 식량도 거래가 어려워지고 여기에 빗댄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이 난다든가 또 이제 코비드 이 코로나를 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고 이 가속도가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더 큰 문제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우리가 원활하게 사올 수 있으면은 그나마라도 차선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코로나가 생기니까 곡물 주수출국이 31개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시켰죠. 그래도 만일에 더 센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하면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올 수도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매우 걱정이 되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 공사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직접적인 수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 옥수수하고 그렇죠. 주로 이제 옥수수. 옥수수가 거기서는 주로 사료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한 14.8%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죠. 아,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해바라기 씨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밀은 좀 이제 양이 작지만 그나마 뭐 밀은 좀 적. 대신에 이제 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가 돼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줄어서 이제 한 25%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역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 이렇게 봅니다. 곡물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료 쓰이니까 고기값이 최근에 좀 많이 뛰었다라고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좀 육식 팔아 고기 좀 자주 사러 정육점에 갔는데 깜짝 놀랄 만큼 올랐더라고.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친 거겠죠, 옥수 가격 상승. 그렇죠. 이제 주로 이 사료용 옥수수가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소고기 1kg이 생산이 되는데 옥수수가 14 내지 16kg이 들어가요. 소가 그 옥수수를 많이 먹는. 네, 돼지는 6 내지 8kg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곡물하고 바꿔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드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곡물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러다 보면 그냥 옥수수는 돼지나 소한테 좀 양보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제 고기값이 좀 안정화되는데 우리가 물론 뭐 농담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옥수수 작년의 수입량이 예. 1,168만 톤을 수입했어요. 쌀 생산량이 388만 톤 생산했잖아요. 격차가 어마어마해. 몇 배를 수입해서 우리가 먹는 거죠. 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밀은 433만 톤을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한 1,800만 톤 정도 네. 이렇게 곡물을 수입해서 먹고 있어요. 우리가 좀 몇 개 양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네요. 지금 양을 좀 들어봤더니. 전 국민이 그렇죠? 양보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굉장히 자주 보이는 개념이요. 식량 안보입니다. 사실 뭐 국가 안보, 군사 안보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식량 안보의 그러게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전쟁이나 또 이제 재난, 네. 한해가 왔다라든지 폭우가 쏟아졌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작물 생산이 잘 안 됐을 때 안전하게 드셔야 되는 거죠. 네.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척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식량 안보 지수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에요. 예.
대비가 좀 안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우선 이제 곡물의 우리 자급률이 20.2%에 불과해요. 그래서 유사시에 우리는 곡물의 5분의 4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량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보 측면에서 취약하다. 네. 일본 같은 데는 한 27%의 자급률을 가지고 있죠. 또 중국은 한 91% 정도. 그래서 이웃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자급률이 굉장히 낮다. 네. 그렇군요. 해외 다른 국가들 상황도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대처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을까요? 중국 예를 보면은 이제 중국도 잘 살게 되니까 고기를 먹기 시작하죠. 고기는 곡물하고 바꿔 먹는다 그랬죠. 예. 돼지를 1년에 4억 2천만 도씩 키워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곡물 수입국이죠. 작년에 1억 4천만 톤의 곡물을 중국이 수입해 갔어요. 자체 생산이 많이 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990년에 법을 만들어서 1년치의 곡물을 쌓아놓도록 했죠. 일본도 이 법으로 이 쌀은 이제 원래 150만 톤 정도 쌓아놓기로 했어요. 그런데 재고 물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최고는 100만 톤으로 줄였죠. 그래서 1년에 20만 톤씩 5년에 걸쳐서 순환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밀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치를 쌓아놔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제 100% 수입해서 먹죠, 쌀 같은 걸. 그래서 수입한 양의 2배를 수입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럼 좀 법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서 좀 쌓아놓은 게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제 쌀을 제외하고는 네. 네. 쌓아놓는 게 거의 없죠. 그럼 쌀이 그냥 쌀만 있고 다른 거는 쌀은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수매를 해서 좀 쌓아놓는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670년과 71년에 예. 경신 대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선조들이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예. 거의 인구의 한 10분의 1 가까이가 그러니까요. 굶어 죽었죠. 한 해가 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건지 무척 걱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식량을 우리도 쌓아놓는 모델을 만들자. 그렇네요. 그래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이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모델이냐면은 이 큰 배로 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물류비가 굉장히 그렇죠. 절감이 돼요. 예. 그래서 바로 부두에다가 항만에 벌크선이 딱 접안을 해서 항만에다 바로 사일로를 만든다면은 그냥 아스피레이션에서 가역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연이어서 가공 처리 공장을 만든다면은 물류비가 굉장히 작게 들겠죠. 그리고 ESG 차원에서 탄소 배출도 줄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의 새만금이 아주 적지예요, 새만금. 위치적으로. 예, 새만금 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새만금 항을 방조제 밖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바로 그 배후에 250만 평의 부지를 매립을 해요. 그러니까 항만에 딱 접안해서 하역하고 가공 처리하는 시설을 연이어 만든다면은 아마 민간이 돈을 버는 모델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국이나 또 일본, 필리핀, 동남아에 있는 인구가 많은 그런 국가들, 네. 이 아시아 존에 인류의 51%가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곡물 소비량이 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공 처리해서 사료도 팔 수 있고 또 식품도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예. 곡물을 비축해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밀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빵이나 면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최근 들어 이거 좋아하는데 근데 밀의 자금률은 0.8%요? 1%가 안 된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불균형이 심각한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밀 자금률이라면 이제 저희가 433만 톤의 밀을 수입을 해오죠. 우리나라 쌀 생산량보다 밀을 더 많이 수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작년에 많이 생산이 돼서 388만 톤. 그래서 이제 밀은 우리가 250만 톤을 재분해서 우리가 먹고 잘 아시다시피 한 180만 톤 정도가 사료용으로 쓰여지죠. 아, 밀도 사료로 나가는군요. 아니 곡물이 거의 다 사료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 인류가 고기를 다 먹기 시작한다면 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 1년 소비량이 3.7kg인데 네. 중국은 한 61kg가 되죠. 그래서 이제 OECD 국가들처럼 고기의 소비량이 많아진다면 인류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육, 콩고기나 밀고기, 쌀고기, 네. 그리고 우리가 대체 어육, 아마 이런 걸로서 이제 대체해서 우리가 식도락을 즐길 수밖에 없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 농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공사를 설립한 공사법이 있어요. 네. 1조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격 안정, 그리고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서 수급 안정, 즉 수급 안정하는 것이 가장 큰 미션. 그렇죠. 네. 그리고 식품 산업 육성에서 해외 수출도 하고 또 농어민들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시키고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김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음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이 최근 들어서 김치가 자기네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좀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11월 22일이 이제 김치의 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도 김치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무려 몇 개 주냐면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 DC까지 김치의 날이 제정이 돼서 앞으로도 이제 김치의 날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K푸드를 많이 수출하려면 우리 위상이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K푸드가 대표 선수가 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만 년 이상 동안 김치와 함께 왔는데 중국이 파고 차이다 해서 자기 나라 거다. 일본은 또 기무치다 해도 자기 나라 거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역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김치데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캘리포니아 주에 김치데이를 만들었고 주의회를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계 추석구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서 이제 통과시켰고 또 이제 뉴욕주에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주 의원인 우리 한국계 론 킴이라고 했어요. 예. 론 킴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 위해서 뉴욕주의 김치데이를 네. 뉴욕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원 의원께서 김치대의 결의안을 미 하원원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9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는데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희가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대표적인 K푸드이자 정말 자랑스러운 슈퍼푸드 김치 아니겠습니까? 사실 맛있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이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이제는 미국 혹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고 또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우리 김치인데 미국의 이 김치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김치 자랑도 한번 듣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1억 5천 600만 불 정도 이렇게 사상 최대로 많이 네. 수출했고 제가 미 대사관에서 작년에 대사들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치데이를 미국이 만드는데 역할을 좀 해달라. 만일에 푸틴이 김치를 좋아했다면은 네. 김치는 먹으면 속이 편해요. 유산균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고 네.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전쟁을 안 일으켰을 거다. 그래서 김치 먹는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오.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는 코리아 그린 푸드 데이 이게 일종의 캠페인인 거죠. 저탄소 식생활 전도사라고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걸 딱 듣고 저탄소와 식생활이 이렇게 쏙 어울리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이죠? 네, 우리가 이 지구가 이대로 우리가 탄소 배출하면은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네.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탄소 배출에 유엔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은 31%가 먹거리에서 발생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저탄소 식생활 운동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가능 아니면은 친환경 농산물, 네. 유기농 농산물, 오. 그리고 로컬 푸드. 그리고 가공 처리할 때 버려지는 농수산식품이 많아요. 가공 처리할 때 최대한 버려지는 농수산식품을 줄이면 탄소 배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최종 소비할 때 적절한 양을 맛있게 요리해서 아, 중요한 부분이죠. 맛있으면 남기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날만큼은 고기 대신에 대체육 예. 그린 푸드로 하자 네. 하는 운동인데 전국에 17개 시도, 10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많은 그런 협회들 이렇게 해서 한 260개 기관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한 7억 톤 남짓하는데 지구촌에 발생되는 탄소는 524억 톤이죠. 이걸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많이 배출되는 국가가 중국이죠. 네. 한 170억 톤 정도 발생. 미국은 한 65억 톤 정도. 그래서 지구촌에서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H마트, 니브라더스, 중국의 바이성그룹, 알리바바, 그리고 베트남의 윙커머스, 그리고 월드 옥타의 세계 64개국, 138개 지사에서 이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느덧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지금 계신데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짧게 전해주시죠. 첫 번째는 우리 식량 안보를 위해서 식량 안보 콤비나트를 만들겠다. 네. 그 둘째로는 우리가 ESG 차원에서 저탄소 식생활 운동, 즉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를 지구촌에 지구인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세 번째는 공공급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근급식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농수산식품의 가격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외 농수산 식품 수출 작년에 100억 불을 돌파했어요. 1000억 불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네덜란드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농수산 식품 수출 강국이 돼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공사의 목표입니다. 네. 그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시대입니다.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 하나만 알려주시죠. 역시 식량 안보는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서 비행기, 그리고 이지스함, 그리고 탱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량도 위기에 대비해서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식량을 확보하는 정책을 꼭 수립을 해야 된다. 식량 안보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제 필수사항이다. 꼭 식량 안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